2007년 1월 경기도 화성 한 여성이 퇴근길을 서두르고 있어. 인근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는 50대 박 씨야. 여보세요? 우리 딸. 아우, 엄마 버스 정류장 거의 다 왔어. 금방 갈게, 기다려. 그런데 금방 집에 온다던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버스가 늦나 싶어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데 전화를 안 받아. 뭔 일 생겼구나. 결국 그날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곧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 일단 휴대전화 위치 추적부터 했어.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배터리가 분리된 채 버려진 휴대전화가 발견돼. 그리고 3일 뒤 새벽이야. 경기도 화성에 이어 안양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3일 뒤에? 자, 3일 간격으로 경기도에서만 2명의 여성이 실종됐어. 게다가 단순 가출로 보기에는 생활 반응도 전혀 없고. 이거 어쩌면 강력 사건일지도 몰라. 곧바로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가 꾸려졌어. 수사 지휘를 맡은 이는 박학근 경무관. 그는 정남규 연쇄살인 사건 당시 형사과장으로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간부야. 박 경무관은 정남규 검거 당시 엄청난 활약을 펼친 자신의 경찰 후배에게 도움을 요청해. 국내 프로파일러 1호 권일용 교수. 맞아, 나야. 그러던 그때 놀랍게도 경기도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이 실종됐어. 20살 대학생이야. 권 프로파일러가 곧바로 물었어. 그 여대생 실종 장소가 어딥니까?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게다가 이번에도 역시나 휴대전화 배터리가 분리됐어. 그저 우연이라 하기엔 공통점이 많아 보이지? 진짜 이상한 일은 지금부터야.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한 2007년 1월 7일 그 후로 활동이 뚝 끊겼어. 연쇄 범죄자의 범행에는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해. 전문 용어로 심리적 냉각기야. 수사망이 좁혀올 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이전 범죄를 스스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냉각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유영철은 4개월가량 냉각기를 가진 후 무려 11명을 더 살해했어. 그러니 권 프로파일러도 안심할 순 없었겠지. 놈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 지난달 19일 경기도 군포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대생 한 명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군포시 산본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마을버스. 확인된 뒤 맞네. 30분쯤 지나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고 휴대전화. 이어 4시간쯤 뒤 돈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나는 수사본부에 가서 범인의 모습이 찍힌 은행 CCTV부터 확인을 했어. 일단 표면상 드러나는 것이 은밀하게 돈을 뽑아가도 모자를 판에 저렇게 두드러지게 노란색의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위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카드를 써서 강도가 지금 돈을 빼갔다는 것을 수사팀에서 알기 위한 의도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이건 뭡니까? 범죄자로서는 자기가 저지른 기존의 범죄의 목적과 동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일어난 연쇄 사건으로 나를 추적하지 마라는 강렬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곧바로 범인의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지가 뿌려진 거야. 몇 날 며칠 밤을 세워가며 CCTV를 뒤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잠깐만. 스톱. 저게 뭐야? 실제로는 군포 여대생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만 CCTV에 촬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찍힐까 봐 해서 피해자의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그리고 운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면들을 경찰이 정말 정밀하게 수사를 잘 하셔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소유주한테 전화를 해봤어. 그랬더니 아, 그 차야? 그거 우리 호순이가 타는 차인데? 강호순. 강호순. 형사들은 바로 그를 찾아갔지.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해서요. 12월 19일 밤에 어디 계셨죠? 아마 그날 애인을 만났을 겁니다. 금요일마다 데이트를 하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강호순이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잡으러 가야지. 잡으러 가야지, 강호순. 그런데 강호순이 자신의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거야. 차량 내에는 많은 머리카락이나 유전자, 연쇄살인과 관련된 피해자의 혈흔이나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타고 다니던 차량 2대, 무쏘, 에쿠스 2대를 불로 태웁니다. 하지만 강호순은 이 일로 긴급 체포됐어. 형사가 은행 CCTV 화면을 내밀면서 이거 너 아니냐 추궁을 했더니 놈의 반응이 가관이야. 이게 나란 증거 있어요? 아니,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워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아요? 너무 당당해. 주눅이 들기는커녕 실실 웃으면서 증거부터 가져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야. 한편 그 시각 강호순과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 더 정확히 말하면 강호순의 물건과 전쟁 중인 이 남자. 바로 국과수 유전자 감식부서의 임식은 연구원이야. 이건 일부고 실제로는 증거품이 100개도 넘었대. 옷 중에 이제 까만색 계통의 잠바가 하나 있었는데 좀 비교적 뭐 이렇게 깨끗한 잠바였고요. 그 잠바에 이제 루미노를 뿌리는데 오른쪽 팔의 소매 부분에서 아주 약한 빛이 이제 하나가 검출이 된 거죠. 그 100여 개가 넘는 증거품들 사이에서 점 하나만한 극소량의 혈흔을 찾아낸 거야. 이제 이 혈흔이 실종된 군포 여대생의 것인지만 확인이 되면 강호순은 완전 끝나는 거야. 혈흔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피해자, 강호순 검거됐던 그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대생 게 아니고 다른 여자께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게 또 밝혀진 거네? 한 달 전쯤에 경기도 안산에서 40대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일이 있었거든. 바로 그 여성의 DNA였어. 잡았다, 요놈.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은 강호순이 맞았어. 이 얘기를 들은 강호순은 뭐라고 했을까? 글쎄, 증거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텐데 제대로 찾은 거 맞아요? 형사들은 국과수에서 보내준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었어. 그러자 강호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려. 결국 그날 밤 강호순은 검거 6일 만인 오늘 새벽 지난 2년 동안 경기 서남부에서 실종된 부녀자 7명 모두를 살해 암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호순 말이야.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유인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 왜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 모르는 남자의 차를 쉽게 탈 수 있을까? 강호순은 이런 심리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계산했대. 진짜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남자. 깔끔한 신사룩으로 한껏 위장을 하고 범행을 하러 나섰던 거지. 봤을 때 제가 사기꾼 같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일단 양쪽 창문을 다 열어버려요. 그러면 차 안이 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실 웃으면서 초행길인 척 여자가 갈 것 같은 방향을 물어봐요.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태우는 거죠. 안 타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심지어 여성들이 타는 걸 망설이잖아. 그럼 이렇게 말했어. 왜요?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아유, 그렇게 못 믿겠으면 저 그냥 갈게요. 오히려 피해자가 죄책감을 갖게 만들었대. 그렇게 친절한 가면을 쓰고 여성들을 속여 차에 태운 강호순은 얼마 안 가서 본색을 드러냈어. 차량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배터리를 분리했어. 그리고 성폭행을 한 뒤 살해한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줘. 그 당시에 저희 검찰에서 거기 압수수색을 할 때 땅 속에
뭔가가 뾰족이 튀어나와서 그 부분을 파보니까 이런 반달 모양의 곡괭이의 날만 그 안에 파묻혀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국가수에 보내는 등 필요한 절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곡괭이 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 부분에 유전자 2개가 발견이 됐고 그 유전자는 이제 여성 유전자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강호수는 이 냉각기 이전 범행에는 곡괭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근데 냉각기 이후 2008년에 저지른 2건에서만 곡괭이로 피해자를 확인 사살했다고 진술했어. 그런데 막상 대조를 해보니까 심지어 냉각기 이전 5명의 피해자와도 불일치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아니라면 더 있는 거잖아. 강호순의 피해자가 최소 2명이 더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검찰 조사 14일째. 이 기소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어. 이거 별건으로 하나 숨긴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강호순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 사실 강호순은 자백을 하기 전날 조사실에서 아들을 만났어. 아들과의 면회가 그를 흔들었던 걸까? 강호순은 깊은 한숨과 함께 추가 범행에 대해 말해. 강원도에서 사람 하나 죽인 게 더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거기서 제가 군청 가는 거기서 아가씨가 이렇게 아침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전에. 그래 군청 가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 마침 그래서 군청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가씨 태워가지고 가다가 제가 또 강간을 죽였습니다. 범행 일자는 2006년 9월 7일. 지금껏 첫 범행 일자로 알려진 날보다 3달 앞서 저지른 또 다른 살인을 털어놓은 거야. 왜 첫 번째 살인을 고백한 걸까? 강호순은요. 저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거는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고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순식간에 썼다 벗었다 하는 가면이에요. 가면. 뭔가 지금 숨기고자 하는 다른 범죄가 있다면 그 정도의 범죄를 빨리 드러내서 화제를 바꿔서 다른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수법 중에 하나예요. 저 장면은 아주 교묘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범행을 자백하면서까지 그가 감추고 싶은 곡괭이 피해자 2명. 대체 누구일까? 그니까. 내가 생각한 추론인데 강호순은 지금 아들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했잖아. 전날 또 아들과 면담도 했었고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숨기고자 했다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식한테 말 못할 파렴치한 부끄러운 이런 범죄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강호순의 여죄를 밝혀내지 못했어. 결국 강호순은 총 10명을 살해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어.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사형 선고가 있은 뒤 일주일간의 상소 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호순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마디 그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어. 너무한다. 그러는 사이 강호순에게 가족을 잃은 유족 중 한 분은 이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해. 경찰. 그가 경찰 제복을 입던 첫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 혹시 강호순을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너는 아무 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내 동생을 죽였지만 나는 경찰이 되어 너의 가족을 지키고 있다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 우리 사회는 이런 사건들에 희생된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